지방선거가 있을 때, 전국 지방선거가 있을 때 두 번 다 대구시당 사무처장으로 첫 번째는 2014년 대선 치고 한 번은 대선 이기고 아무도 대구로 가려는 사람이 없어서 왔다는. 그렇죠. 왜냐하면 뭐 지금은 많이 귀향 가는 거 이제 그때 이제 귀향은 아니고 저는 출신 누가 있어요? 쭉 쳤다가 얘기구나. 그거는 그러진 않았어요. 누가 안 마주치고 막 그런 건 아니고 어쩌냐면 일단 대구 분들이 많지는 않아요. 네. 민주당 내에. 네. 그리고 저는 민주당의 당직자가 된 지 거의 2013년이면 1년 정도밖에 안 됐어요. 얼마 되지 않았을 때고. 그럼 당시에 대구 분이 또 진짜 경북 분은 아니고 대구 분. 네. 거의 제가 그때 유일했나? 유일했을 겁니다. 고향이 대구인 사람. 네. 고향이 되고. 뭐 대구에서 대학을 나온 분들은 뭐 몇 분 있는데 고향이 대구 이제 저 혼자 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인사를 담당하고 있는 총무국에 알아봤죠. 네. 제가 당직자 된 지 1년밖에 안 되는데 제가 대구 처장으로 갈 수 있겠냐 그랬더니 좀 부정적이었어요. 이유는요? 이유는 일단 뭐 아끼는 선배들은 중앙당에서 더 좀 경험을 쌓고 국회에서도 국회 소속 당직가 있어요. 전문위원도 있지만 또 다른 뭐 정책이나 원내 지원하는 그런 당직자 경험도 하고 좀 더 다양하게 경험을 하고 그게 좋겠다라고 조언하는 분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총무 쪽에서는 인사를 담당하는 총무 쪽에서는 좀 부정적이었어요. 처음에는. 근데 이제 김한길 대표가 당대표로 새로 되셨죠. 그러면 이제 총무국장도 바뀌게 되거든요. 새정치민주연합 시절이군요. 그러니까 김한길 대표 체제가 되니까 그 인사가 이제 계속 그 과정이 이제 늘어지고 하면서 인사가 이제 진행되지 않고 있다가 김한길 대표 때 총무국장 되신 분한테 제가 또 여쭤봤어요. 총무국장이 바뀌었으니까. 너무 고맙다고 하시는 거예요. 대구에 가서 왜냐하면 없었는데 갈 사람이 없고 그래서 왜냐하면 갈 사람이 없다는 것은 내를 보낼 때 당사자의 그 강한 불만, 그다음에 동의를 안 하고 이제 대구 가라 그러면 동의를 못 받고 가라면 당연히 불평이 생기죠. 근데 저는 어쨌든 그런 와중에 제가 간다고 하니까 근데 그분은 되게 이제 아주 뭐 밝은 표정으로 2014년이면은 그럼 대구에서 김부겸 당시 대구시장 후보가 나왔었던 그 선거네요. 2014년도에 그렇죠. 2014년. 그래서 2013년도에 와서 제가 그때 처장 와서 그다음에 시당 체육대회도 하고 시당 이제 순천 쪽으로 이제 당원 단합대회도 가고 이제 좀 처음 하는 일들을 많이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이제까지 사람이 없으니까 그런 걸 안 해. 그 와중에 이제 그 와중에 지방선거가 있었는데 그때 한 처음으로 10분 이상의 지방의원을 배출을 했죠. 저희들이 처음으로. 대구에서 시의원 비례갈등 한 분 되셨었고 그 전에는 심지어 시의원 비례도 없었어요. 의원들 중에서 이제 그래서 그때 제가 2014년 8월인가 7월쯤에 제가 이제 사무처장으로 갔는데 그때 이제 당내에 있는 분들은 대구 시당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은 민심 그다음에 우리 당의 어떤 뭐 지지도 이런 거 봤을 때 기초의원 3인 선거구에서는 출마하면 다 당선이 될 수 있다. 3인은? 네, 당내에서는 그런 평가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아무래도 또 실제로 출마를 하려면 또 다른 문제이다 보니까 오랫동안 진짜 결심한 분들은 3인 선거 출마를 했고 또 그냥 이제 잘 모르고 나가면 되겠냐 이렇게 조금 이런 분들은 이제 결국 출마 못하면서 그 당시에 저희들이 3인 선거구에 전부 다 후보를 배출한 건 아니에요. 후보를 내지를 못했고 근데 나간 분들은 다 됐고 그 당시에 2인 선거구에서는 다 아깝게 떨어지더라고요. 그때는 우리 당연히 딱 그 수준이었어요. 딱 그 수준이었고 제가 그 사무처장 가려고 했을 때 그 뭐 서울에서는 당연히 이제 뭐 아유 대구시당 사무처장 가면 뭐 야 파출소장도 안 만나준다 이런 이야기 그런 이야기 듣고 왔는데 제가 이제 대구시당에 관심을 가지고 보니까 그 당시에 시당위원장께서 그 국회의원이셨어요. 비례 국회의원 홍일학 의원. 그러니까 아무래도 국회의원이 대구 민주당의 국회의원이
또 시당위원장으로 계시고 국회의원 한 분이 계시는 게 굉장히 네. 크게 그렇죠. 또 영향력을 발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시당처장 하면서 이제 과거의 시당보다는 좀 좋은 환경에서 시작을 했고 또 지방선거도 부족하지만 한 1분 이상의 이제 기초의원도 나오시고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그때부터 그럼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계속 대구시당 그렇죠. 계셨던 건가요? 저희들이 보통 사무처장 오면 네. 한 2년 정도 있다가 다시 서울중앙당으로 이제 다시 네. 복귀를 하는데 2년 하고 다시 이제 서울로 이제 인사가 나서 네. 서울로 복귀를 했죠. 복귀를 하고 그러다 그때 다시 내려오신 거예요? 2018년 네, 지방선거 전에? 문재인 대표가 되시는 전당대 직후에 제가 네. 다시 서울로 복귀했고 그때도 뭐 대구에 조금 더 있어 달라라는 의견 뭐 그런 요청도 뭐 주위에도 있었는데 제가 이제 2년 정도 하고 나니까 많이 지쳐 있더라고요. 네. 지쳐 있고 또 이제 대선 이기고 다시 이제 당에서 또 보니까 대구가 좀 시끄러웠어요. 대구시당이. 그래서 어차피 뭐 제 생각에 어차피 당에서 청와대 파견은 언젠가 갈 수 있는 상황이니까 제가 대구시당에 가서 내년 지방선거도 있고 하니 네. 조금 한 번 더 하고 와야 되겠다. 그렇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은 아마 제가 대구에서 만약에 선거를 나가게 되면 결국 나는 대구로 나간다는 생각을 오래 했고 아마 그 준비 과정으로도 제가 좀 생각을 네. 했고 그래서 대구 내려가서 또 지방선거 있었잖아요. 네. 그때 엄청 태어나서 가장 태어나서 해볼 만한 가장 힘든 이제 네. 뭐 고생을 했죠. 아 고생하셨다고요? 네. 그 많이 됐잖아요. 많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네. 공천을 준비하고 뭐 도장을 숨기시고 이랬나요? 제가 뭐 실무자가 도장 들고 가면 바로 새우랑 차기 때문에 네. 이제 그런 건 아닌데 감금을 당했죠. 그러니까 이제 2018년 당시로 좀 가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일단 기초 의원들은 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이게 여당이 대구 민주당은 역사상 없었던 일들이 갑자기 막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갑자기 쏟아져 나오는 사람들. 네네. 당시에 제가 시당 사무처장으로 다시 네. 2017년 8월 정도에 다시 내려갈 때 이미 대구시당에 그 내부 문제가 있어서 내부 갈등이 굉장히 컸었어요. 시당위원장 문제였나요 그때가? 예, 네, 그래서- 이재용 전 네. 대구시당 위원장. 아닙니다. 그분은 제가 대구 내려가서 새롭게 선출한- 보궐선거로 네. 다시 이제 보궐로 시당위원장 선거로 되셨는데 임대윤. 네, 임대윤. 그러니까 임대윤 전 위원장님 또 그 전에 또 조기석 위원장님 위원장. 네. 때부터 이제 좀 여러 가지 시당에 누적되었던 문제들이 있었어요. 이제 이것이 이 대구 시당의 분열상이 되게 이제 중앙당에서는 상당히 걱정거리이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기왕 내려오는 길에 이제 이런 문제들부터 좀 당내에서 좀 정리할 거는 하고 네. 책임을 지울 거 짓고 해서 좀 정리를 하려고 했는데 잘 안 됐어요. 네. 제가 개인적으로 저는 어쨌든 실무자니까 제 개인적 나름 노력을 굉장히 많이 했는데 여러 가지 이유로 잘 정리가 안 되고 바로 또 지방선거 네. 국면이 열리니까 그 공천 갈등 때문에 또 다시 제가 또 네. 아무리 뭐 제가 시당 위원장은 아니지만 실무 책임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당시에 그 갈등이나 이견 때문에 16개 시도당 중에 민주당 대구시당만 유일하게 시당의 힘으로 공천관리위원회를 구성을 못했어요. 우리 규정상 시당에서 자체적으로 공천관리위원회 구성이 안 되게 되면 중앙당에서 딱 네. 이제 정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재용 시당위원장님하고 홍일학 의원님이 상의하셔가지고 이제 홍일학 의원님이 공천관리위원장 맡고 이제 그걸 가지고 그 당시 추미애 대표가 이제 홍일학 위원장님한테 이제 위원을 구성하라 이렇게 해서 저희 그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이제 공천관리위원회는 유일하게 추미애 당대표께서 직접 관리하는. 직접 임명하시고 직속. 본부중대. 직할 때. 그 당시에 또 둘째 대구. 과거와는 다르게 네. 중앙당의 지침이 상무처장은 전부 다 공천관리위원, 네. 비례 공천관리위원, 선거관리위원, 그다음에 뭐 제시위원, 상무처장을 다 위원으로 다 넣으라고 이제 지침이 네. 왔어요. 아무래도 사무처장이 그래도 가장 잘 알고 또
유급 당직자로서 그런 책임감도 크고 하니까 뭐 그렇게 해서 제가 공천관리위원으로 뭐 활동을 하고 근데 결국에는 위원회라는 것은 결국에는 이제 합의기구고 아시겠지만 공천 때는 그렇죠. 네, 네. 막- 그때 뭐 난리 났었어요. 특히 이제 발빠르게 뉴스민이 다 보도를 했었죠. 네. 무슨 사건 있었죠? 대표적인 거 하나. 뭐 대표적인 사건 시의원 비례 네, 시의원 비례 이게 제일 컸죠. 네. 그 비례 후보를 선정하는데 처음에 나왔던 결론이 있었는데 이걸 뒤집었죠. 결론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결론이 특정 사람을 얘기하는 네, 거예요? 특정 사람이 1, 2, 3, 4위를 정하는 뭐 당내 선거를 했는데 1, 2, 3위가 정해졌는데 1위가 돼야 되지 않아 되면 안 될 사람이 됐다라는 식으로 해서 다시 섞어버렸죠. 그래서 1순위 후보자가 바뀌게 되기도 했고 예. 그리고 뭐 그렇게 해서 공천된 분이 민북이 서구 의원 홍준현 중구 이미 의원 뭐 저희 방송에서 거기는 많이 민주당 다뤘던 아니잖아 이제. 아 거기는 새로운 보수당. 네. 근데 최근 들려오는 소식에 의하면 새로운 보수당 쪽에서도 네. 튕겨놨다. 하여튼 뭐 그렇게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최고의 성과를 거두셨어요. 네. 그렇죠. 어쨌든 간에 선거 결과는 선거 결과에 대구에서는 뭐 아주 역대급이었죠. 민주당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충격이었죠 사실. 네. 네. 그 공이 사무처장이 좀 컸던 것 중에 한 가지가 2인 선거구에는 후보를 많이 내면 안 되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도 있었고 3인 선거구에 2명을 내서 2명을 당선시킨 지역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네. 대구 그러니까 중구 그 대구 중구랑 중구. 대구 수성구, 수성구. 북구. 네. 그게 진짜 대입 때 눈치 작전 같은 거거든요. 제가 그 몇몇 민중당 소속 기초의원들 당선 어떻게 됐나 좀 선거 데이터를 찾아봤는데 거대 정당에서 후보를 한 명 더 내 버렸거나 혹은 거꾸로 덜 냈거나 이랬으면 안 됐을 사람들이. 그러니까 그 소수 정당들은 매딘 선거구든 간에 한 명만 내면 그만이지만 거대 정당은 여기 몇 명 내야 되나 요거부터 고민이거든요. 근데 대구 지역에서 민주당은 사실 지금까지 스케일로 봤을 때는 3인이라도 심지어 4인이라도 한 명 내면 하면 될까 네. 말까야. 그리고 되면 좋은 건데 초유로 3인 선거구에 대구에서 2명을 내서 2명이 당선되는. 네. 네. 그 구미 같은 경우 그 작전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구미 민주당의 지지율이 많이 나왔는데도 모든 지역구에 한 명씩만 내다 보니까 의석수는 자유한국당이 더 많아요. 지지율은 민주당이 더 높았거든요. 구미에서. 근데 그 눈치 작전이 어지간히 능하지 않으면 힘든 그 싸움을 그러니까 심지어 포석을 그렇게 구미의 경우에는 솜씨있게 두셨네. 예측을 못했던 게 네. 그 비례대표 시의원이 3명인데 민주당이 2석을 가져간 거예요. 근데 한 명이 사퇴하고 나니까 그 다음 승계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3번 안 뽑았어요. 3번은 안 뽑았죠. 3번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여튼 그러고 나서 이제 청와대로 가시는 청와대로. 겁니까? 그렇죠. 근데 다시. 어떻게 가시게 된 거예요, 청와대는? 그래서 이제 청와대까지 오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서 지금 저희가 방송이 네. 그렇게 아니, 많이 근데 남지 뭐 않았습니다. 그 아무래도 그 갈등이 컸던 공천 뭐 관리 과정에 또 뭐 아이고 제가 또 사무처장이라고 네. 뭐 고발 당한 것도 있고 조사도 당 내에서 고발당한 거. 그래서 이제 네. 그 뭐 그래서 가서 경찰서에 조사도 받고 또 물론 다 무혐의 처분 나서 이제 정리가 됐는데 좀 그때 굉장히 이제 뭐 몸과 마음이 많이 좀 지쳐 있어서 네. 도피하듯이 어, 정말. 이제 다시 이제 1년 했으면 됐다. 네. 이제 또 제가 또 새로운 길을 찾아야 되겠다 하고 고민하고 있는데 뭐 항상 원래 인사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그 인사 수요가 발생을 해야지 이게 그렇죠. 속도가 나잖아요. 네. 그래서 마침 그때 그 청와대 국정기획상황실 원래는 국정상황실이었죠. 네. 이제 국정기획상황실이 되고 기획팀이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제 기획팀을 이렇게 구성을 해야 되는데 네. 기왕에 국정상황실에 근무했던 분들하고 기획팀을 좀 같이 호흡을 맞춰서 잘할 사람을 찾다가 이제 어느 날 아침 일찍 아주 한 5시 반쯤 전화 왔어요. 네. 그래서 아 청와대는 진짜 잠도 안 자.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그래가지고 빨리 서울 와서 면접을 보라고 하시더라고요. 면접을. 5시 반에 전화 왜냐면 이제 면접이 당일날 오라고요?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청와대 진짜. 급히 이제 네. 아침 가서 1시까지 와서 돌아와서 면접을 봐라. 실제로 그때 제가 이 공채라고 해야 되나? 한 분 더 계셨어요. 경쟁 제가 말고 2대1? 네, 2대1 뭐 굉장히 아주 뭐 높지 공채라고 하면 네. 안 되겠다. 하여튼 2대1 경쟁 구도였는데 같이 일할 사람들, 상황실에 있는
우리 나중에 동료가 됐지만 이제 그분들하고 이제 그때 동료분들이 한 5분 들어왔나? 5분하고 저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그 여론조사와 그다음에 민심 진단, 네. 그다음에 기획팀 업무를 국정기획팀 임무를 좀 잘할 수 있겠는지 아주 오늘처럼 이제 뭐 좀 딱 계속 질문 받고 답변하고 네. 이런 과정 거치고 뭐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이제 됐다고 해서 이제 그렇게 일을 시작하게 됐죠. 그 국정기획 상황실. 그럼 실장이 사실 윤건영 실장님. 실장이고 두 번이나 다시 같이 일을 제외하신 하셨고 거죠. 네. 사실은 이제 정권의 어떤 실세다 이런 보도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궁금하신 분도 많을 것 같은데 좀 어떤 분이세요? 가까이서 같이 일하면서 지켜보기로. 일단 윤건영 전 상황 실장님은 책임감이 대단히 높으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업무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업무 파악을 하시고 그러니까 혀를 내두를 정도죠. 네. 그리고 제가 청와대 근무하신 분들한테 꼭 이제 질문을 필수적으로 하고 싶었던 것은 아까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가 민주당 정부다라고 하는 거에 의미를 부여를 하셨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정치학계 일각에서는 민주당 정부라고 말은 했지만 청와대 정부가 되고 말았다. 이런 진단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청와대에서 근무하셨던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좀 크게 보자면 이제 원래 대통령제잖아요. 네. 저희 나라가 대통령제인데 대표적인 대통령제 채택국가 미국이잖아요. 그렇죠. 네, 미국이고 미국은 그 소위 말해서 백악관 네. 화이트하우스는 민원수가 많지가 않습니다. 백악관 자체는. 네, 청와대보다도 적은 걸로 알고 있는데 네. 대신 미국은 그 각 부처에 고위직으로 그 정당에서 철학을 같이 하는 사람들 또 이런 정치적 훈련을 했던 네. 분들이 대통령과 뜻을 같이 하는 분들이 각 부처에 고위직으로 직접 많이 가요. 네. 백악관에 모일 필요 없이 부처로. 그렇게 해서 정부가 음. 새롭게 국민이 선택한 그 대통령님의 네. 국정 철학에 맞게 각 부처가 이제 운영이 되는 거죠. 네. 그게 민주주의 선거제를 채택하고 있는 네, 민주주의 네. 국가에서 당연히 그것은 관철돼야 되는 원리이고 근데 저희 나라는 아시겠지만 그 정부 부처에 네. 예를 들면 국무총리실에 국무조정실이나 국무조정실 네. 등에 이런 대통령과 정치 활동을 같이 했고 국정 철학을 가장 잘하는 이런 훈련된 그 정치 스태프? 활동을 했던 분들이 각 부처에 많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네. 그걸 고치면 안 되나요? 근데 그것은 네. 결국 정부 조직법을 바꿔야 되고 네. 그것이 과연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치 문화 또 야당의 당장의 반대 또 아직 국민들의 그럼 문재인 어떤 정부나 여당은 그걸 좀 바꿀 생각은 있는 겁니까? 한 1년 전인가 그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네네. 그 관련한 그 레포트도 나오고 한 것을 저도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것이 결국에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의 네. 공감대이고 또 아무래도 또 법률을 바꿔야 되기 때문에 야당의 동의도 있어야 되고 이런 난점이 좀 있죠 아직은.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그렇게 좀 일할 경험이 있어야 네. 지금 각 당이 영입 인사들을 막 발표를 하잖아요. 이게 굉장히 감성적이고 쇼적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소모적으로 지금 비추어지고 있거든요. 이분들 뭐 각 분야의 전문가라고 하지만 사실 국회에 들어가면 힘 한 번 못 쓰고 끝나버리는 분들 굉장히 많았잖아요. 이때까지.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우리 후보자님처럼 어린 젊은 시절부터 굉장히 시민운동 혹은 정당활동 또 부처 뭐 청와대 경험을 쭉 쌓으신 분들이 큰 정치를 할 수 있게끔 되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이게 전부 다 개인기로 좀 그렇죠. 있으니까 튼튼해지지 정당 정치나 이런 행정이 튼튼해지지를 못하는 거죠. 이게 정당 정부도 좀 긴밀하게 연계가 되고 정부 조직 그러니까 청와대 부담도 청와대는 사실 정부 조직법에 청와대는 비서실장 직책 말고는 민정수석 이런 것도 법에는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모두 다 사실 굉장히 임의적인 조직인데 근데 저는 조금 답변을 들으면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제가 사실 개인적으로 아는 기자들한테 여당이나 청와대나 이쪽 사람들 만나면 좀 물어봐라. 어떻게 생각하나 청와대 정부라는 지적에 대해서 근데 제가 그렇게 전해 들은 것보다 좀 진전된 답이에요. 지금 해주신 답이. 그러니까 제가 주로 듣는 거는 대통령제는 어쩔 수 없다.
이거였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대통령제 자체가 장관이 비서 개념이 강해서 그러니까. 잘못하면 청와대하고 이중 비서 구조가 되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허소 전 행정관께서는 좀 문제가 어디에 있고 해법이 이런 쪽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는 제가 전에 들었던 좀 관계자들 설명보다는 좀 더 진전된 얘기라고 느껴집니다. 예. 그래서 그 지금 이제 작년부터 좀 보수 언론이라든지 네. 또 야당의 공세를 보면 실제로 그 기본적인 그 선거와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서 그 각 부처에 그 전달되고 네. 조율되고 또 관철돼야 할 우리 국민이 선거로 뽑은 대통령님의 철학과 비전과 관점을 정부 부처를 통해서 국민들께 봉사하는 이 기본 원리를 좀 간혹 부정한 듯한 그런 논리가 좀 많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계속 그래서 청와대가 마음대로 뭐 다 한다. 사실 청와대가 해야죠. 대통령께서 하시는 게 대통령제고 그걸 하시라고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이 선택하신 건데 저는 이제 아까 모두 앞부분에 책임을 많이 말했잖아요. 그럼 책임을 정확하게 물으려면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일을 정확하게 할 수 있는 그 환경과 그렇죠. 구조가 전제가 되어야 한다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책임을 안 지는 것도 참 문제가 있지만 책임을 지우려면은 정확하게 그 국민의 뜻을 위임을 했다. 국정 운영을 위임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도 반드시 인정돼야 된다. 네. 다만 우리가 이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헌법에도 있고 또 여론 정치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뭐 직접 그런 여론들이 그 일단 큰 권력은 위임을 받았고 그 행사 과정에서 여론을 반영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제도적으로 국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어떤 결정을 하겠지만 기본은 그런 그 위임과 책임의 원리라는 것이 네. 잘 반영이 되고 그게 사회적으로 당연한 것으로 이제 좀 인식이 되는 것이 우리 정치 문화가 조금 더 한 발 더 나가는 게 아니냐 그런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 청와대 생활을 거쳐서 이제 드디어 이제 대구로 달서울로 네. 지금 참고로 많이 남지 않았습니다. 네. 시간이. 그렇지만 이제 좀 지역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오늘 이게 사실 핵심인데. 그러니까 예비보다도 높고 그 청와대 생활 하실 때도 총선 출마 생각은 있으셨던 건가요? 네, 예비나 사실은 하셨다. 제가 이제 청와대를 또 한 번 더 하게 네. 되면서 출마를 하게 되면 네. 저는 무조건 대구 대구로. 아니고서는 시작하지 않는다. 하게 되면 대구에서 산다는 생각을 좀 오래전부터 해왔고 그리고 달서울은 어떻게 정하신 건가요? 달설은 이제 수성갑에서 네. 이제 고등학교도 나오고 네, 그랬는데 또 연구가 제일 깊죠. 그다음 네. 중구하고 태어나신 곳이고. 수성구 갑 네. 이런데 이제 수성구 갑에 제가 뭐 김부겸 의원님하고 경선을 할 수도 없고 경선을 해보시죠. 네. 아직 예비고 등록 안 하셨어요. 그러니까 뭐 네. 그럴 수 없고. 중남구는 또 중간고는 또 우리 이재용 위원장님께서 위원장님. 또 계시고 해서 쟁쟁하네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사실은 저는 약간 우리 민주당이 이제 노력하고자 하는 것은 서민과 중산층을 대변하는 그런 정당을 네. 항상 표명하고 또 나름 열심히 노력하지만 저는 좀 뭐 중도, 중산층 요 집단이 사회 안정이라든지 네. 또 사회 혁신 발전에 굉장히 중요한 단위다. 그래서 서민들이 중산층이 더 많이 쉽게 될 수 있고 이 중산층 서민과 아주 그 이제 부유한 분들 간의 격차가 크지 않고 네. 중산층이 두터워져야 좋은 사회라고 저는 뭐 대부분 많은 인식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달서구리 그 중산층이 좀 많이 밀집한 지역이라는 그런가요? 게 네. 조금 좀 매력을 많이 좀 느꼈고. 제가 태어난 곳입니다. 달서. 네네네. 그래서 영남구가 있는 지역이죠. 홍준표가 네네네. 다녔던 학교가 있는 지역. 그래서 서민이 좀 더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살 수 있고 네. 또 중산층이 좀 될 수 있는 더 많이 쉽게 될 수 있는 그런 사회 그리고 중산층이 대단히 합리적이고 또 한국 사회 전체를 고민하고 우리 사회의 이제 발전을 좀 이끌어 갈 수 있는
그런 정치를 달서구에서 한번 해볼 수 있겠다. 이제 달서구에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뭐 쉽게 이제 누가 어떤 기자분은 물어보시대 왜 달서구로 가냐, 연구가 뭐냐, 그래서 뭐 대구가 연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렇게 시작을 했고, 제가 이제 달서구로 결정하고 나서는 이제 지금도 지역위원장님이신데 지역위원장님께 결정하고 나서는 가장 먼저 찾아뵌 생각을 좀 말씀드렸고 지역위원장님하고 몇 차례 대화를 하면서 지역위원장님께서는 이제 구청장 선거에 집중하시겠다고 하시고 지금 뭐 공천 경쟁자는 없는 상황인가요? 지금 이제 다른 있습니다. 뭐 김용호 후보님이라고 지금 그분은 최근에 예비후보 등록을 했고 저는 다음 주에 이제 등록하는데 뭐 그분 김용 우리 선배님하고 저하고 뭐 경선을 할지 아니면 누군가가 단수 공천을 받을지는 이제 중앙당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여러 가지 종합적인 평가와 경쟁력 평가 이런 걸 거쳐서 당에서 경선하라 그러면 경선을 해야 되고 단수 공천을 누군가 받으면 공천 받고 가고 이런 이제 과정이 남아 있는 거죠. 달서 을지역 현역 의원의 윤재옥 의원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적수가 될 텐데. 적수가 될지 안 될지 몰라. 윤재옥 의원이 사실 저희가 지난주에 데스노트에 올렸어요. 저희 데스노트가 아니라 황교안 데스노트에 이름이 있을 것이다. 저희 당의 공천도 아직까지는 뭐 과정 준비 그렇죠. 그쪽인데 공천 여부와 상관없이 이제 그분도 참여정부 때 행정관 하셨더라고요. 경찰 경찰에서 파견. 윤재옥 의원이. 그래서 늘공 중에 차출된.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같은 시기에 시기였으니까? 얼굴에도 뵀을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시기였을 수도 있고. 그래서 근데 그분은 그냥 기반이 조직 기반은 좀 단단하신 것 같고. 근데 아주 그 언론에 많이 노출되고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하시는 분은 대중 정치는 아니었죠. 대중성이 떨어진다. 재선이 대중성이 떨어진다고 디스를 하셨어요. 잘 모른다. 그러니까 조용하게 활동을 하시는 편인 것 같고. 달서구 가불병이 있는데 곽대훈 이제 의원 그리고 윤재욱 의원은 워낙 그 조원진 의원에 비해서는 존재감이 그런 사정이 있네요. 달서 병에서 한번 조원진 의원하고 붙을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제가 이제 지역 고민할 때 소위 말해서 이제 달서구 병이 구도가 좋잖아요. 그렇죠. 보수 분할. 강영상 조원진. 근데 그 지역은 아주 오랫동안 이제 그 조원진을 제대로 한번 심판해 보겠다고 하는 그 우리 당에 또 준비하신 분도 이제 있으니까 있고 또 오랫동안 이제 그분은 또 처음 이제 출마하시려고 하는 거고 그래서 그 지역은 하여튼 여러분이 이제 구도 좋은 데로 가야 되지 않냐 저한테 그런 제안도 하고 뭐 실제로 또 저희 그 선조들께서 이제 선산이 지금 구미잖아요. 그러니까 구미에서 출마하라는 좀 제안도 조언도 있고 뭐 심지어는 경기도 어디에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는데 저는 뭐 일단 대구 그 다음에 구도가 좋은 데보다는 뭐 구도 상관없이 내입을 한번 해보자. 그래서 뭐 구도를 크게 제가 생각을 안 하고 결정을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청와대 총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으면서 사실 불과 한 1년 전까지만 해도 청와대 비서관 행정관 급에서 대구 경북 지역 출마를 고민 중이다라는 분들이 참 많았는데 지금 쑥 들어갔어. 이 와중에 한 분이세요. 대구 경북 지역에 청와대 출신,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으로 내가 출마하겠다 사표 던지고 내려온 사람이 대구 경북 전체 한 명입니다. 포항의 오중기. 근데 뭐 그분께서는 이미 지방선거 때 사표를 던지고 내려와서 지방선거를 치렀고 이미 치렀고. 지금 서울 수도권은 누가 어디에 나간다 이게 특히 이번 주에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렇죠. 많이 나왔는데 대구 경북은 한 분이다 청와대 인사가. 달서 을 지역이 대구에서는 가장 대표적인 배드타운이거든요. 이제 80년대 후반 90년대 초반부터 상인 월성 뭐 그리고 이제 이후 진천 월배까지 아파트 단지들이 들어서면서 굉장히 이제 인구가 밀집되었던 지역이고 우리 본인 말씀하셨듯이 이제 대표적인
어떤 서민들, 네. 그러니까 서민과 중산, 정말 이게 대구의 허리를 떠받치는 지역이 바로 이 달서을 지역입니다.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 많이 만나 계실 텐데 반응이 어떠신가요? 아직은 제가 선거 운동은 아니죠. 예비후보 네. 등록이 안 돼 있어서 아주 많은 분을 만나지는 못했고 지금 만나면 이제 만나고 인사드리면 주로 이제 경제 얘기를 많이 하시죠. 이제 아무래도 대구가 내륙 도시이기도 하고 또 큰 산업 기반이 아주 탄탄하게 이제 잘 만들어진 도시도 아니고 하다 보니까 이제 경기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또 굉장히 비판적이기는 뭐 그런 분도 계시지만 네. 또 어쨌거나 이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여전히 탄탄하게 지지하시는 분들도 저는 있다고 막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듣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적인 그 뭐 6대4 정도인 것 같아요. 어디가 6인가요? 당연히 이제 문재인 정부를 이제 좀 이 대구의 어려움을 문재인 정부의 부족함과 책임. 잘못된 책임은 문제 네. 여론이 한 6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좀 달리 생각하시는 분들 또 문재인 정부를 계속 지지하고 또 자유한국당 당신들은 아니지 않냐 네. 이제 이렇게 보시는 분들에서 좀 더 있죠. 해서 그거 다 합치면 40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 비율이 저는 한 10년 정도 네. 계속되어 왔던 계속된 거라고 좀 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셨듯이 대구의 한 25%에 30%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을 지지하지 않고 다른 곳을 찍는 절대 찍지 않는. 절대 찍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나머지 한 10%, 15% 정도가 투표장에 나가고 싶은데 민주당에 주기에도 좀 그렇고 그렇다고 마음 둘 곳이 없으신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그러니까 확실히 비자유한국당 쪽인데 이 나머지 10%, 15%를 어떻게 그렇죠. 잡아갈 것인가. 사실 이 김부겸 문제가 큰 의원은 거죠. 거길 잡는데 성공한 거고. 그렇죠. 네, 홍인호 의원도 그런 거고. 그렇죠. 그 네. 플러스 자유한국당 지지층까지도 까지도? 잠식했던 네. 것이죠. 그래서 저는 아무래도 신인이다 보니까요. 네. 또 지역에서 아직은 인지도가 낮고 우선 이제 30에서 35 정도 프로 정도 되어 보이는 오랜 우리 지지층들 집토끼들. 또 개혁 성향이 좀 강한 변화를 강하게 요구하는 그런 지지층들부터 먼저 잘 이제 모아내고 또 제가 지지를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고 그다음에 말씀하신 한 5% 10% 정도의 그 비자유 한국당 성향의 그분들 다시 이제 조금 제가 많이 어필을 해서 네. 일단은 40에서 45는 빨리 이제 이 진영을 만들어 놔야지 한번 51까지 네. 이제 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그래서 시간이 이제 많지가 않아서 조금 더 잘하고 열심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좀 핵심적인 네. 공약이나 네. 전략 있으신가요? 아 이거는 이제 노출인데 일단 그 전에 약간 이중적인 현상에 많이 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에 대해서 이제 좀 싫어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더 타겟이 되는. 저는 수도권에 출마한 청와대 출신 인사들도 그런 현상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사실 이명박 정권 때도 정권 초기인데도 막 이재호 이런 사람들 떨어뜨리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약간 다니시다 보면은 특히 공격을 다른 민주당 후보보다 더 받을 수도 있다. 첫 번째. 근데 거꾸로 자유한국당 절대 안 찍는다. 내지는 민주당 찍겠다라고 한 사람들한테는 좀 반가운. 근데 이왕이면 이제 청와대에서 왔기 때문에 특히 문재인 정부 청와대니까. 서울권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이렇게 내려오신 게 아니라 네. 지역에서 활동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인물을 또 키우겠다고 서울로 갔다가 다시 오신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그 서울에 계속 이제 그냥 공중전을 해왔던 소위 말해서 그런 행정관들, 비서관들하고는 또 좀 보는 눈이 다르리라고 좀 봐요. 근데 이제 당직자 출신이라는 게 이렇게 대중적으로 알려지기는 좀 어렵기 그렇죠. 때문에 어쨌든 네. 청와대 가장 큰 이력이 타이틀이시니까. 청와대 이력이 지지층과 반대층 사이에서 완전 상반된 효과를 일으키지 않을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뭐 근데 우선은 저도 이제 사실은 사람인지라 네. 좀 만나러 갈 때 또 새로운 분들을 인사드리러 갈 때 그런 약간의 두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여론이 이제 다수는 좀 부정적이니까 청와대 행정관 출신이라 그러면 좀 더 강하게 이제 좀 부딪힐 수 있는 네. 이런 것들 염려도 좀
항상 그 조심스러운 건 있습니다. 이제 그러나 이렇게 만나 뵈면 우선 좀 새로운 인물이라는 데 대해서 좀 호감을 보여주시고 네. 두 번째는 어쨌든 좀 다양한 경험을 한 친구구나 이렇게 해서 약간의 기대를 또 표명하시는 분도 있고 또 이제 우리 대구 분들이 따뜻한 정서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인사하는 사람한테 그렇게 좀 아주 매정하게 그렇게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래놓고 안 찍으면 네, 또 그거는 뭐 나중에 야속해.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유권자분들을 만나 뵐 때 네. 아주 뭐 심리적으로 위축이 되거나 뭐 그렇지는 그런 일은 아직은 없습니다. 아직은 없는데 아무래도 선거가 이제 본격화되고 격화되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뭐 아주 소수 또 분들은 아주 격렬하게 저를 좀 또 네. 타겟으로 삼으려고 그럴 수 그런 있죠. 분위기가 네. 있을 수도 있을. 저는 이제 선거운동하다 보면 희망의 단초를 발견할 수 있는 게 이제 이런 분이 얼마나 있느냐가 아마 참고가 되실 거예요. 한 50대 여성 정도 되는 분이 바뀌어야지요. 이런 분이 많을수록 네네. 네. 50도에서 그리고 특히 나올 수 있어요. 아직까지. 네. 대구 경북이 50대 하면 좀 우리나라 정치 지형에서는 약간 중도로 비춰질 수 그렇죠. 있는데 네. 의외로 이제 뭐 그렇지만 대구 경북에서 워낙에 안 바뀌는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예, 50대 여성층 제가 선거할 때 경험해 본 것도 그래요. 예, 50대 그러니까, 여성층에서 바꿔야지요라는 말이 많이 네, 나온다면 선거에는 희망이 있는 거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어차피 민주당은 뭐 대구에서는 야당이니까. 그러니까 그렇지 아직 야당 이미지가 남아 있어요. 야당이니까. 그런데 이제 자유한국당의 심판론을 강하게 불면 가능성이 있으실 건데 문제는 거기에 더 플러스해서 다른 지역은 이제 자유한국당 심판론만 불어도 당선이 되지만 여기는 정말 이게 믿고 한번 맡길 만한 사람이냐 그렇죠. 이 믿음을 심어주느냐까지도 보여주셔야 되니까. 정책 공약부터 인물 경쟁력 그렇죠. 여기서 어떤 카드를 좀 네. 꺼낼지 공개를 살짝이라도 해주시죠. 김부겸 의원이나 홍인학 의원도 네. 결국에는 뭐 물론 당을 떠나서 아 저 친구 한번 믿을만하고 우리 동네 배신하지 않고 한번 정말 동네를 위해서 뭔가 한번 해보려고 여기 있는가 보나 이 믿음을 주신 거거든요. 배신 이러면 또 이제 유아무개 유 의원 아무개 기가 의원처럼. 또 그렇죠. 누가 내 얘기하나 유아무개 전 장관도 있고 그 배신이 아니고. 배신이라는 게 붙으면 되게 힘들죠 대구는.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간에. 그래서 제가 이제 그동안 달서구을 또 달서구청장 선거 등등 네. 국회의원 선거 등의 공보물 거기에는 이제 사실 많은 사람들의 어떤 달서구 발전에 의한 네. 문제의식이 담겨져 있는 자료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쭉 보면 이제 좀 공통적인 얘기들을 좀 모아낼 수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이 있고 이제 뭐 교통 문제, 그다음에 그 아파트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발생하는 네. 뭐 학교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또 옆에 이제 그 고속도로 인근한 아파트 단지는 거기서 나오는 뭐 소음, 매연. 소음, 네. 매연, 분진 문제 그런 게 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또 어르신들이 좀 많이 사는 지역 경우에는 네. 뭐 일반적으로 이제 노인 복지라든지 네. 또 이런 문제가 여전히 있고 전국 공통적으로 이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래서 이제 교통 문제가 우리가 굉장히 큰 이제 민원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아직 수년간 뭐 좀 문제 해결 진전도 거의 안 보이고. 지금 윤재욱 의원이 몇 선이죠? 재선. 재선인가요? 그래서 아무래도 물론 이제 저희 대구에서 민주당이 정책만 가지고 승부하기는 그렇죠. 쉽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한번 믿고 한번 찍어봐. 뭐 그 정도 까면 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제가 주민들한테 이제 선택을 받아야 되니까 네. 고개를 끄덕일 수 있어야 돼. 그까지의 과정에서 지역에 대해서 얼마나 고민했냐, 또 내놓고 있는 대안들이 좀 현실적이냐, 지역을 제대로 아냐, 사람들 마음을 제대로 아냐, 이거를 이제 그 정책을 통해서 또 엿볼 수 있으니까 제가 잘 준비를 하려고 하고 우선은 교통 문제가 너무 진전이 없어요. 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나름 또 대구시가 준비하고 있는 것들을 더 확장하고 활용해서 좀 교통 문제가 좀 진전이 있었으면 좋겠다 네. 생각하고 있고 제가 이제 하나 꼭 넣고자 하는 공약은 하나 있습니다. 네. 이제 요즘 그 반려동물을 키우시고 네. 그 반려동물과 진짜 반려하는 관계로
그 행복을 네. 이제 그 동물과 함께 나누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뭐 대구시는 다른 구청에서는 이제 또 뭐 테마파크 같은 예, 것도 그런 만들려고 것도 하고 하고 있죠. 하시는데 네. 반려인들이 하고 지금 네. 필요로 하는 정책 이거를 잘 좀 준비를 해서 네. 그거는 이제 주요 공약에 반드시 좀 넣고 싶어요. 현재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는 좀 예, 그렇고 조금 더 네. 다듬고 제가 네. 또 그것도 이거 동물병원- 방송 보고 또 다른 뭐 윤재욱 네. 의원이 또 근데 이제 아마 공약 발표하면 안 되니까. 정책 이런 정책 수요가 네. 있다, 크게 있다라는 것은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네네. 누가 더 좀 우리 지역에 맞는 또 당장에 이제 반려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실효성 있는 정책 공약을 내느냐, 그거는 각 팀의 역량이고 네. 하는 거니까 뭐 그 정도는 뭐 같이 공유해도 될 것 같고. 네. 그 동네에 좋은 동물병원들이 또 되게 많아. 네, 아 그런가요? 유명한 곳 되게 많습니다. 네, 맞습니다. 달서에. 월배, 진천 네. 이쪽 네. 라인에. 그리고 그쪽이 대구 지역에 있는 소비자 생활협동조합 조합원들이 가장 많은 지역이기도 네, 합니다. 네, 어. 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사실 달서구를 저희 대구가 대단히 활력 있고 변화가 막 충분히 이루어지고 네. 또 대구가 좀 더 혁신적이고 활기 있는 도시로 나가기 위해서는 이 달서구의 주민분들의 정치 선택이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좀 그런 필이 되게 강하게 왔어요. 그래서 좀 달서구에서 준비하는 우리 또 뭐 선배님들 계시고 또 열심히 활동하는 후배님도 계신데 어쨌든 제가 좀 욕심이 좀 나더라고요. 이 달서구를 지은 그래서 좀 대구에서 정치를 이제 제도 정치 출마하면서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여기서 한번 시작해 보고 싶다. 네. 여기서 내 포부 전망들을 좀 크게 벌려보고 싶다. 이런 게 있을 정도로 달서구이 좀 매력이 있는 도시인 네. 것 같아요. 그게 연고지가 자기한테 맞는 지역이란 보장이 없어요. 이 코드가 맞는 지역이 있거든, 동네가. 네, 네. 저 같은 경우도 공직을 제가 연고 없는 데서 윤재호 의원도 해서 연고 했기 없어요. 때문에. 거기 오성고 나왔는데 네. 거기도 소성고 쪽. 네. 그 동네 보니까 대충 느낌이 오는데 많이 맞고 이제 본인도 그걸 충분히 느끼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제가 좀 아무래도 저도 뭐 아시겠지만 뭐 나중에 20대, 10대 후반에 좀 집안도 많이 힘들어지고 네. 또 뭐 도시 빈민처럼 뭐 학생운동하고 뭐 돈 제대로 안 벌고 이런 생활을 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어릴 때 이제 중산층 가정에서 이제 네. 크다 보니까 좀 아까 돌 안 던졌다 그것도 좀 그런 건가요? 맞아. 그리고 이제 뭐 근데 이제 제가 중산층과 서민이 네. 같이 선택할 수 있는 정치 세력이 돼야지 함께 지지할 수 있는 세력이 돼야지 우리의 어떤 꿈을 이루어갈 네.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께서 사실 민주당은 중산층과 서민의 정당이다 이렇게 그렇죠. 굉장히 반복적으로 자주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이 두 서민과 중산층이 함께 이 사회 발전 변화를 이제 이끌고 가고 또 세력이 될 때 기반이 될 때 좋은 변화가 가능하다고 믿습니다. 믿고 네. 그런 차원에서 보면 그 DNA하고 저 달서구리 좀 네. 코드가 성향이? 맞다라는 그런 느낌이 좀 있었죠. 그러니까 제가 참 인상 깊은 것 중에 하나가 허소 전 행정관이 대구시당 사무처장 할 때부터 현재까지 민주당 보고 좌파니 진보다라고 이야기하면 민주당을 왜 좌파라고 하냐? 민주당은 진보가 아니다. 네. 민주당은 중도 보수 정당이다. 아 그게 네. 그런 의견이셨어요. 네. 그렇게 근데 이제 그렇게 정확하게 네, 저는 민주당이 더 과거 이제 민주당의 나름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네. 민주당이 계속 이제 조금씩 진보 쪽으로 변화하고 있죠. 네, 변화하고 있고 유럽 기준으로 보면 네. 이제 말씀하신 것은 네. 유럽 기준으로 보면 뭐 좌파라든지 그렇지는 않다. 그 정도는 그렇게 아니다. 뭐 이런 말하기에는 얘기죠. 오히려 이제 정의당이나 다른 네. 분들한테 좀 부끄러운 이야기고 뭐 좀 이게 틀린 이야기일 수 있고 네. 한국 사회 정치 지형으로 보면 이제 약간 진보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뭐 중도 그리고 국민 네. 정당이다 이 정도로 이제 보여지고 특히 지방하고 불평등이 사회 곳곳에 불평등 현상이 심화되고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수도권하고 지방과의 불평등이나 격차도 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계층 계급 간의
그 격차도 네. 굉장히 많이 벌어지고 있는 사회에서 지금 미국처럼 그 진보에 대한 열망, 진보적인 정책 수단을 통해서 사회를 개선시켜 나가는 것은 상당히 그 큰 흐름인 것 같아요. 네. 크게 보면은. 그래서 그 큰 흐름의 민주당이 시대적 흐름을 타고 가야 된다 생각하는 차원에서 저는 진보 정치, 진보 정당으로 민주당이 가야 된다는 생각을 확고하고 대구도 대도시이기 때문에 네. 지구적으로 봐도 250만 그렇습니다. 정도의 대도시가 네, 그렇게 큰 많지가 도시입니다. 않거든요. 네. 그리고 굉장히 산업화되고 많이 이제 교육받은 분들도 굉장히 많이 살고 있고 이런 도시는 결국에는 제가 보기에는 뭐 한 3, 40년간의 특수한 역사적 그 과정들이 있었지만 결국에는 저는 대구는 지금보다 훨씬 더 진보적인 도시가 될 거다. 네. 그 50년대, 예. 60년대 뭐 우리 228 운동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전에 국채보상도 있었고 그다음에 그 후에 뭐 4.19 228이 이제 4.19로 네, 도화선이 도화선이 됐고. 됐고 그리고 그 진보당 조봉암 후보 같은 경우에도 상당한 경산 대구 등에 상당한 득표를 하고 해서 이 그 잠깐 중단되었던 대구의 그 주요한 역사적 흐름 네. 잠깐 중단되어 있지만 한 40년 중단되어 있지만 이제 결국에는 대도시이기 때문에 결국은 대구가 진보와 변화를 선택하리라고 저는 확고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런 제가 예를 들면 이제 전혀 이런 전망이 없는데 이제 제도 정치 운동이 아니라 제도 정치를 하겠다고 이제 첫 시작을 하는데 이런 확신 변화에 대한 확신 이 대구 시민들도 결국에는 더 변화하고 더 진보의 방향으로 도시를 만들어 가자라고 네. 하는 큰 흐름에 이제 뭐 같이 하실 거라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이번에 좀 이렇게 결정할 수 있었던 것 같고 네. 저는 그런 확신은 있습니다. 네.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시간인데 뭐 못다 하신 질문 있으신 분들. 뭐 질문이라기보다는 그 저는 이제 대구 시민들이 민주당을 바라봤을 때 어떤 민주당을 좀 원할까를 본다라고 하면 김부겸 의원을 통해서 일단 명망가 혹은 굉장히 다선의 큰 정치인이 대구에서 어떻게 활동을 했는가를 한번 보셨잖아요. 그런데 대구에서 당직 뭐 시민운동 또 당직으로부터 시작해서 단계를 밟아가는 정치인 그렇게 해서 큰 꿈을 펼치는 정치인 이런 모델도 한 번쯤은 시민 여러분들이 좀 봐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게 첫 번째가 우리 허소 전 행정관이 되셨으면 네. 좋겠습니다. 네. 저희 지금까지 달서갑에 출마를 하시는 다스 달서 아니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요. 달서갑에 출마를 하시는 권태긍 씨가 오셨고 이번에는 또 달서을에 출마를 하시는 허소 전 행정관이 오셨으니까 다음에는 달서병의 조원진 의원을 좀 섭외해봐. 알겠습니다. 재밌을 것 같은데. 네. 김대진 후보님을 저희 당의 김대진 후보 네네 누구랑 같이 하던가 한번 붙이던가. 강요상까지 해서 말이요. 어쩌다가 이제 달서 쪽 정치인들이 뉴스미장 알아보시고 이렇게 또 출연을 해 주셨습니다. 어쨌거나 뭐 저희는 이제 어느 당이 됐든 간에 조명할 만한 사람은 조명합니다. 네. 그만한 가치가 있는 사람은 이념을 떠나서 하기 때문에 출마 희망자들의 출연 신청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름대로 줄이 서 있어요. 네, 지금도 좀 밀려 있죠. 네. 네, 그거를 아시고 계시면 좋겠고 뭐 또 총선 임박해가지고 또 부랴부랴 우리 좀 끼워달라. 예, 그런 건 좀 곤란합니다. 지금부터 뉴스 밑장에 투자하십시오. 자, 끝으로 허소 전 행정관 마무리 말씀 부탁드립니다. 전 뉴스민에 굉장히 그러면 선제적 투자를 한 거가 그렇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투자 가치가 크고 나중에 큰 수익으로 되도록 희망하면서 네. 또 필요하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고. 네. 네. 그래서 저는 달서구에서 좀 재밌게 오랫동안 진보의 기반을 좀 만들고 싶어요. 네. 그래서 저 한 명이 실패하냐 성공하느냐 네. 문제로 그 노력을 굉장히 계속합니다. 이제 선거는 누구나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무조건 선거 나가면 당선이 돼야 된다. 네.
그것은 우리 민주당 당원들의 열망이고 또 저를 관심 있게 보시는 분들의 어떤 또 바람이고 그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다만 당선만 생각하고 정치를 하느냐 아니면 당선과 그 이후까지 이제 보느냐의 문제가 있는데 저는 이제 제가 지금 뭐 하나의 딜레마일 수도 있고 항상 두 가지 시선을 가지고 저를 이제 객관화시켜서 보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당선과 달서구를 그 대구 전체의 어떤 진보적 기반을 강화하는데 가장 좀 적합한 방법을 찾고 그것을 만들어가는 정치인으로서 좀 잘 단련되고 어느 측면에서는 잘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네. 저도 이제 제 자신이 이제 그 현장에 갔을 때 제가 준비되는 이것이 어떻게 표현되고 표출되고 얼마만큼 매력적인 후보가 될지는 저도 사실 아직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것은 내가 스스로 스스로를 평가하는 문제가 아니고 주민과의 접촉과 대화와 소통의 과정 속에서 이제 저를 만들어가야 되는 과제가 이제 있는데 저는 좀 즐겁게 해보려고 합니다. 즐겁게 해보려고 하고 좀 이견이 있을 때 급하게 그 이견을 당장 해소하려고 막 이렇게 집착하지는 않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분이 나의 이야기를 한 번 정도 따뜻하게 들어줄 수 있는 그런 제 관계, 그런 후보 스스로 그런 후보가 좀 만들어가는 뭐 그런 과정으로 선거운동을 이제 다음 주부터 한번 제대로 시작하려고 하고 뉴스민에서 어쨌든 또 귀한 시간 내줘서 너무 감사드리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네. 출마 예상자와 함께하는 시간. 오늘은 대구 달서 을 지역에 민주당 후보로 출마하고자 하는 허소 전 청와대 행정관 모시고 이야기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엉덩이가 떨어지는 순간부터 선거판에서 복을 받는 징크스가 있기 때문에 그 주문을 외우면서 네, 자유한국당 그 후보들 또 오셔도 돼요. 네. 우리 공화당 꼭 오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자유한국당이 국가혁명 배당금당. 네. 자유한국당, 우리공화당, 국가혁명 배당금당 분들은 당선까지는 장담을 못해도 공천은 받으실 수 있도록 기운을 불어 넣어 드릴 테니까 앞으로도 많은 신청을 부탁드리면서 오늘 또 호소 전 행정관님과 함께 마무리 멘트를 날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나요? 저희 마무리 멘트를? 아, 죄송합니다. 안 들어보셨네. 이걸 테스트로 하고 시작해. 조국 이슈 다룰 때는 많이 들었어요. 조국 이슈를 다루면 민주당 성향 지지자들이 더 많이 들어와. 지피지기 하셨네요. 예, 지피지기. 그것도 이제 사실은 이게 선거는 실전이라서 조국 이슈도 그렇죠. 선거판에서 대비가 네. 돼 있어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러면 이제 마법의 주문을 외우면서 허소 전 행정관님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타짜에 백윤식 씨가 처음에 했고 나중에 누구야? 조승우 씨가 이어받는 밑장. 아수라 발발타. 아수라 발발타. 예, 길이할 때 하는. 네, 네. 예, 그것이 이제 저희 길이 말고 뭔데? 뭐라고 해? 그럼 패석기? 뭐 하여간. 네. 네, 그거를 외우는 게 저희 마무리 멘트입니다. 같이 한번 아수라 발발타 외치면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아수라 발발타. 네, 고생하셨습니다.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2시간이.